국가 차원의 우주 산업이 민간 분야로 확장되어 뉴스페이스 시대로 도래한 현재에 이와 관련해 많은 분야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님과 이은희 하리하라 대표님을 모시고 이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우주의 생활도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주 시대의 먹고 사는 재미의 궁금증과 보셨듯이 우리 공모전에 대해서도 여기 오신 분들 많이 궁금증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DRB 스페이스 챌린지 운영위원장님이신 서울 SF 아카이브 박상준 대표님을 모시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입니다. 마이크를 네, 저는 사실 그 서울 SF 아카이브라는 이제 제 활동명에서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우주 전문가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특히 오신 분들이라면 우주를 다룬 SF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SF 속에서 묘사되는 우주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그동안 쭉 뭐 이제 보고 또 관련된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우주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의 직업과 진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DRB 스페이스 챌린지라는 이제 대국민 공모를 하면서 이제 마감이 이달 말이라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혹시 생각은 있는데 아직 접수를 안 하신 분은 서둘러서 마저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꼭 응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달에서 보통은 달에서 이제 탐사 차량을 타고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탐사 차량이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런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사히 이제 달 기지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 탐사 차량이 현재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 달 기지로 걸어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또는 걷는 것보다는 좀 체력을 덜 쓰면서 달 기지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우리 지구에서도 그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나르는 그 HPA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휴먼 파워드 에어크래프트라 그래가지고 자전거 비행기죠. 사람이 페달을 돌려가지고 나르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가볍고 튼튼한 이제 탄소 섬유 소재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날개 길이가 30m가 넘고 프로펠러가 큰 거 하나가 달려 있는데 비행기 전체 무게가 4, 5kg 밖에 안 되는 그런 인력 비행기가 지금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체중은 뭐 60, 70kg이 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달에서는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약하니까 그 8분의 1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장치를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와 관련된 실용적인 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을 지난번 1차 토크 콘서트 때 이제 이미 했고요. 오늘은 혹시라도 그거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또 받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좀 더 주제의 폭을 넓혀서 그러면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도 젊으신 분들 많이 와 계신데 그 어떤 직업, 어떤 진로의 가능성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먼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올드스페이스 시대라는 말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따로 올드스페이스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크게 봐서 20세기가 올드스페이스 시대였고 지금 현재가 뉴스페이스 시대다. 그러면 뉴스페이스 시대 이전과 지금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올드 스페이스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우주에 갈 것인가, 미국은 미국대로, 또 옛 소련은 소련대로, 또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자체적으로 우주 발사체 기술, 쉽게 말해서 로켓이죠, 우주 로켓,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우리도 뭐 이런저런 나라들의 도움을 조금은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발사체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어떻게 우주에 갈 것인가 그 자체가 이제 관건이었던 시대였다면, 지금의 뉴스페이스 시대는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우주로 가는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자가 노하우를 확보를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주에 가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뉴스페이스 시대 이전에는 민간보다는 관주도, 정부 주도의 어떤 우주 개발 프로젝트들로 진행이 되었던 거라면, 지금의 뉴스페이스 시대는 관도 관이지만 민간 기업들이 우주에 가서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상업적인 어떤 수익 모델의 가능성을 보고서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시대, 이게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뉴스페이스 시대의 특징,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주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나 어떤 그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기대하면서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투자하는 시대, 이게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시대의 새로운 직업 전망들이 사실 꼽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정도인데요. 일단 몇 가지 좀 꼽아보면, 먼저 우주에서 이제 달이 되었건 화성이 되었건 현지에 가서 뭔가 정착 내지는 그 베이스 캠프가 되려고 하려면 거기에 이제 그 우주 탐사 대원들이 머물고 지내야 될 건축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주 건축가가 필요한데, 요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3D 프린팅이 가장 현재까지로서는 좋은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D 프린팅을 방법을 이용한 우주 건축이라고 하는 것, 이따가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보건 환경 전문가, SF 영화에서 우주를 묘사할 때 가장 현실과 동떨어지게 거의 묘사하지 않거나 쉽게 그냥 살짝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만, 현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 방사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능들, 지금 뭐 후쿠시마 같은 데서 뭐 오염수를 또 방출을 하니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하고 지금 굉장히 또 첨예한 논쟁이 계속 진행이 중인데, 이 우주 방사선은 태양에서도 나오고 태양과 같은 머나먼 곳에 있는 항성들에서도 우주 공간으로 많이 방출이 되어서 우주 공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우주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구인들은 지구 표면에 있으면 지구의 자기장하고 지구 대기권이 그 우주 방사선을 지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상공에서 80 내지 100km만 올라가면은 우주 공간이고, 그 우주 공간에 나가면 우주 방사선에 우리는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 10km 정도만 올라가도, 쉽게 말해서 비행기, 특히 국제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고도 1만 미터 그 이상, 그 정도만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행기의 이제 승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그 뭐 빈도랄까 강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떤 질병의 그 상관관계,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우주 보건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전문가 인력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 공장 설계자, 우주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그거 다시 지구로 또 물류 수송해 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굳이 우주에다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베어링 있잖아요.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여기 쇠구슬이 들어가는데,
쇠구슬이 완전하게 구체 모양을 갖추도록 가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공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 쇳물을 떨구면 얘가 표면 장력 때문에 저절로 동그란 모양으로 뭉쳐지게 돼요. 지구에서는 그게 안 되죠. 지구에서는 이제 지구 중력 때문에 그냥 퍼지잖아요.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녹인 쇳물을 떨구면 저절로 이렇게 동그랗게 뭉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굳혀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 가공을 해주면 이 완벽한 구체 모양의 쇠구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쇠구슬만 하더라도 지구보다는 우주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생산 단가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의 뭐 보령제약을 비롯해서 제약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 우주 공장, 더 나아가서는 우주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약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생화학 약품을 섞은 용액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용액들은 가만 내버려 두면 마치 물하고 기름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각각의 용액의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층이 나눠지죠. 그렇죠? 그럼 이걸 또 다시 섞어줘야만 되잖아요.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섞어 놓으면 그냥 그 상태대로 유지가 돼요. 중력이 작용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 공장을 만들면 여러 가지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고, 지구상에 있는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 때보다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제품 공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각 분야의 어떤 제작 공정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이 우주 공장 설계 쪽에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우주 궤도의 계산 및 항법 전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보낸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달 상공을 돌고 있는데,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이 지구에서 달에 갈 때는 2박 3일인가? 그거밖에 안 걸렸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낸 달 탐사선 다누리호는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 이제 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위 그 스윙 바이 항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달이나 지구나 심지어는 태양 같은 큰 천체들의 주변에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천체들의 이 중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궤도가 변하죠. 그 궤도가 변하면서 추락하지는 않고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궤도를 설계를 해가지고 다누리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돌아가게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종 우주 궤도를 계산하고 항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비게이션을 어떤 경로로 설정을 할 것인가, 각 천체들의 중력과 거리와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 이 모든 것을 다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우주 궤도 계산 항법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뭐 여러 가지 우주 탑재체들을 많이 올리면서. 그다음에 우주통신 전문가. 지금 제가 만약에 달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통신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여보세요 하면은 달에 있는 사람이 1.3초가 지난 다음에 들을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날아가는데 1.3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1.3초 뒤에 제 말을 듣고 네, 잘 들립니다. 지구 나오세요라고 또 답을 보내주면 제가 그걸 듣기까지 2.6초를 기다려야 돼요. 사실 이 시간이 뭐 1초, 2초니까 그렇게 길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1초, 2초 매번 기다리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달만 해도 그런데 화성이나 그보다 더 먼 천체의 우주 탐사를 나가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상 실시간 전파 통신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주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원거리 통신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그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딱 용건만 보내고 중간에 시간의 낭비라든가 통신 자원의 낭비가 없이 필요한 정보들만 계속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우주 통신을 어떻게 잘 설계하고 어떤 뭐 프로토콜을 만들고 어떤 우주 통신 약어들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주 통신 쪽에서 활약을 해야 될 사람들이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지가. 그래서 이런 우주 통신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 수거, 이것도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마이닝이라고 말하는 우주 광물 채굴. 그러니까 지구 이외의 다른 외계 천체에 있는 달이 되었건 화성이 되었건 또 어떤 소행성이 되었건 간에 지구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가져오는 게 더 비용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원들이 이것저것 많이 우주에 있거든요. 지금은 경제성이 없을지 몰라도 발사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물류 비용이 이제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지구에서 캐는 것보다 지구에서 캘 때는 그걸 막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정제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자원이 바뀌게 되는데 우주의 천체에 있는 자원들 중에서는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있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주 광물 채굴과 관련된 분야도 앞으로 굉장히 지금 뭐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가 이런 우주 광물, 스페이스 마이닝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서 지금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우주 서바이벌 전문가, 이거는 우주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그 비상계획위원, 무슨 뭐 비상대책위원회 그래가지고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적인 재난이든 혹은 인위적인 재난이든 간에 뭔가 비상사태,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필요한 사람은 구조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그 구조된 사람 그리고 피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안전한 일시적인 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그 쉽게 말해서 이제 119 구조대원의 성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주 환경에서는 특히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더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방사선에서도 일단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든 그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우주 서바이벌 전문가들도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주요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우주 광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혹시 이 영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던 더 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달에서 그 달에 있는 어떤 그 자원을 캐는 어떤 그 광산, 그러니까 마이닝 기지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일종의 이제 드라마인데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이 그 달 표면에서 이제 로봇 채굴 기계가 헬륨3라고 하는 거를 채굴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의 총관리자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륨3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우주에서 제일 흔한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구에서는 헬륨3가 지구의 이 온도와 지구의 기압이라고 하는 지구 환경에서는 대부분 99%가 제가 알기로는 다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헬륨3를 포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형태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달은 아시다시피 지구와는 달리 대기가 없으니까 기압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온도도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해서 지구의 어떤 상온 환경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달 표면에 있는 이런 토양 같은 데에 고체 상태로 헬륨3가 그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냥 긁어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지구로 막 보내고 뭐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영화를 본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 달에서 헬륨3를 채굴하는 이 스페이스 마이닝 장면이 사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묘사가 잘 되어 있다라는 평을 내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자원을 채굴하는 그런 광산이나 또는 채굴 기계 같은 것이 이제 실제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우주 광물 전문가는 어떤 환경에서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주제를 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달에는 뭐 헬륨3가 많다고는 하는데 이 목성, 그러니까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라고 있잖아요.
그 소행성대에 있는 행성 중에 작은 거 하나, 이건 뭐 길이가 한 200에서 300km 정도 되는 뭐 아주 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은 그런 소행성 중에 하나가 푸시케라고 하는 16 푸시케라고 하는 소행성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인데 이 소행성은 특이하게도 전체 구성 성분의 거의 90% 이상이 철광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상도에도 보시면 다른 소행성들하고는 달리 뭔가 암석보다는 약간 철질로 보이는 그런 묘사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금도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구까지 가져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채굴을 해가지고 지구로 가져온다는 게 경제성이 없지만, 이 행성에 있는 철광석이나 금의 자원 그 자체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 뭐 어디 인터넷 자료에는 1,000경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어느 정도인지. 전 지구인들이 한국 돈으로 1조 원씩을 가지고도 남는 돈이라고 그러던데. 예. 근데 실제로는 이 먼 곳에 있는 걸 가져올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좀 요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이 철광 자원이 흔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치는 또 많이 폭락하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제가 알기로는 곧 발사할 예정이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2029년쯤에 이제 이 푸시케 행성에 도달을 해가지고 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밀도가 낮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철의 함유량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견들도 있어서 탐사선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알게 되겠죠. 자,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었죠.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 그림이 이제 이거는 실제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건 아니고요.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약간 좀 이제 과장되게 묘사를 한 겁니다. 밀도, 우주 쓰레기의 개수라든가 밀도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그림보다 개수는 훨씬 더 많고 밀도도 뭐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기 어떤 분은 영어로는 이제 스페이스 데브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우주 부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레기는 이제 못 쓰는 걸 쓰레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쓰다가 이제 폐기해버린 것들도 쓰레기라고 그냥 다 싸잡아서 부르기에는 걔들이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주 부유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주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장 잘 묘사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였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막 우주 상공을 날아다니다가 그래비티의 그 주인공인 여성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는 ISS 국제 우주 정거장이 풍비박산이 나고 우주 비행사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주 쓰레기가 왜 심각하냐면 이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캐슬러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과학자분이 이 현상을 처음 좀 지목해가지고 이 문제 이거 심각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구상에서 자동차가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서진 파편들이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튀었다가 어떻게 되죠? 다 땅으로 떨어지죠. 지구 중력 때문에 결국은 튀었지만 파편이 다 땅으로 떨어지죠. 근데 우주에서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조각조각 파편으로 다 흩어지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계속 날아가요. 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또 덮어집니다. 더 잘게. 이런 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 이게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조각조각 부서지는 사고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작은 알갱이들, 부유물들, 이런 쓰레기들, 이런 조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재작년이었나요? 뭐 러시아인가 중국에서는
뭐 어떤 타겟 위성을 공격하는 시스템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멀쩡한 그 인공위성을 물론 자기네들이 이제 그 타겟으로 설정한 더미 위성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수명이 다한 위성이거나 그런 거를 그 쏘아서 박살을 내는 뭐 그런 실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서약을 하는 일종의 어떤 우주 조약 같은 것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본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기업에서 그런 게 관심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캐슬러 신드롬 그 우주 쓰레기들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들은 그냥 빨리 지구 궤도로 진입시켜서 대기권에서 마찰열로 다 불타서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자동으로 대기권으로 진입시켜서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소형 로켓 시스템, 추진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전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이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최은정 박사님이 우주 쓰레기가 온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분은 예전에 그 어떤 나라의 소련이었는지 중국이었는지 하여튼 어떤 나라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지구로 추락을 하는데 잘못하면 잔해가 남아서 다 소각이 미처 다 안 되고 잔해가 남아서 지구 표면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추락 지점을 아주 비슷하게 예측을 하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혹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주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건축인데 말씀드렸듯이 우주 방사선을 막는 게 급하거든요. 이것을 차폐를 할 수 있어야지 안전한 그 우주 기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달이 되었건 화성이 되었건 우주 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걸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전부 다 지구에서 가지고 가는 게 경제적일까요? 아니거든요. 예, 물류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일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조달을 하는 거죠. 건축 재료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경우도 달에 있는 흙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벽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거대한 집 짓는 3D 프린터를 달에 토양을 잉크 삼아서 저렇게 집을 짓는 거죠. 저렇게 프린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적층식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어쩌면 이따가 이은희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상도인데 안에는 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그 격벽을 쌓아가지고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외벽은 달에 있는 토양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건설을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분야에도 이미 세계 각국 뭐 나사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작부터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 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도 하셨던 이태식 박사님이신데요. 한양대 공대에서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예전부터 그 달을 포함한 외계 천체에서의 어떤 우주 건축이라는 주제에 천착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달이라든가 혹은 다른 행성에서 쓸 수 있는 자동 앵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허를 벌써 2010년도에 받으신 적도 있고 그 시스템의 특허에 대해서 미국 항공우주국의 연구진들도 굉장히 실용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달의 토양을 그대로 성분을 똑같이 모방해서 만든 달 토양 복제토도 제조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벽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월면 건축용 3D 프린터도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 그래서 이분은 뭐
그 국제우주대학이라고 하는 단기 대학원 우주 전문가 양성과정도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시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는 또 기존 전문가들이 우주 분야에도 더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재교육하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은 아마 이태식 박사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기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주 보건 환경 전문가가 또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로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 현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실 오로라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여러 가지 그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방사선이라든가 태양풍이라든가 여러 미립자들, 소립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의 이제 바람 같은 걸 이제 흔히 태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위성이라든가 또는 통신 시스템, 심지어는 전력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일시적이나마 마비가 되는 사건도 예전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나라 전파 관할하고 있는 전파관리국인가 이런 데서는 매일 매달인가요? 매주인가 아니면 매일인가 기준으로 이게 전파 예보라는 것을 합니다. 일기예보 하듯이 오늘은 전파의 그 상태가 어떨 것이다. 그 11년마다 한 번씩 태양 흑점의 극대기라는 게 오는데 이 11년마다 태양 흑점이 극대기가 되면 그때마다 전파 통신에 장애가 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더 이런 통신과 관련해서 또 우주 공간에서 이제 흔히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선회 활동을 이제 EVA라고 하는데 Extra Vehicle Activity라고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좀 적게 받으면서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예보를 미리 좀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우주 기상이라든가 우주 환경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죠. 예, 이 분야에는 또 우리나라에 이분도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 계신데요. 황정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우주 날씨 이야기를 포함해서 책도 여러 권 내셨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우주과학 분야에서의 대중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대중들하고의 그 과학, 우주과학 소통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런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기준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분이 그 핵심 그 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 같이 장거리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발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는 그런 질병의 발병률이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주 방사선이든 무슨 방사선이든 간에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암이라든가 이런 것의 발병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우주방사선 분야에서는 이 황정화 박사님이 굉장히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 통신이라든가 우주 내비게이션, 우주 항법 여러 가지 분야가 또 있지만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지금 미처 말씀 더 자세히 드리지 못한 더 재미있는 내용들은 또 제 다음에 이은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희 대표님과 함께 우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를 이제 요청을 받고서는 조금 이제 약간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 분야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생물학을 전공했고 대학원 석사까지는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박사 과정은 사실 언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 일을 하다가 생물학 연구원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글을 쓰게 됐고 작가로 전업 작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예,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커뮤니케이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흔히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요, 과학과 사실 그 흔히 말하는 인문학이 구별되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자연철학이라고 했었고, 실제로 사실 저는 인문학이란 말이 조금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인문학이란 말이 결국에 사람을 위한 학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과학은 사람을 위한 학문이 아니고 배제돼 있을까요? 사실 인문학이란 말에 과학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학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의 바탕에 무엇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답은 제가 가져온 강의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쯤 돼요. 근데 지구 표면이 아니라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한번 접속해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게 아이폰용 앱밖에 없어서 아이폰 가지신 분이면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 앱으로 접속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좀 전에 접속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10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80억 명 중에 딱 10명이 지구 밖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라는 공간에 나갔다 온 사람은 지금까지 한 5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961년 4월 12일에 유리 가가린이 나갔다 온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500명 정도가 지구 경계선을 나갔다 들어왔고 달까지 갔다 온 사람들 18명, 달을 밟아본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주 계획, 우주 여행, 우주에서 살아가기, 우주에서 앞으로 뭘 할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인류 역사는 늘 그랬어요. 항상 뭔가가 일어났을 때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막상 닥치면 문제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기술들은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마주쳤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 원자 핵이 쪼개졌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제일 먼저 만든 게 폭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한번 발전이 되면 그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사는 것, 우주에서 만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그래도 실수를 좀 덜하고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나치게 과학적이라거나 전문가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래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주를 가고 싶어요. 사실 우주에 대한 동경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의 우주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예? 그치, 공기도 없고 또 뭐요? 무지도 없고.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기 저는 접근을 해서 정말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가장 큰 어려운 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그것도 굉장히 최근에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왜? 생물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환경에서 물론 생물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한 존재가 살아남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그런 존재가 살아남게 되는데 우리는 최근에 20만 년의 지구 역사에서 따져보면 굉장히 짧은 시기인 최근 20만 년 동안 진화해서 살아남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지구의 환경에
너무 익숙하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지구에 대해서 한 번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라는 환경은 우리나라의 태양계 소속에 있는 암석격 행성이고요. 그리고 나이는 45.4억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도지름, 질량, 자전주기, 공전주기, 위성, 대기압, 그 다음에 표면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K 정도 되겠지만 적어도 한 평균적으로 15도 정도 되고 표면 중력과 대기 조성이 이런 상태에서 진화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 맞춰 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건 중력이 1G일 때 9.8m/s 제곱일 때 가장 우리는 편안하게 느끼고요. 여러분 한번 그 자이로드롭 타보셨죠? 자이로드롭 뚝 떨어지는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살짝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바이킹 같은 거 타실 때 내려오실 때 이렇게 뱃속이 간질간질하지 않던가요? 약간의 중력의 변화에도 우리는 그걸 굉장히 미세하게 느끼거든요. 기압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기압이 좀 낮아지면 금방 불편해져요. 이거는 사실 지구상에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스위스 같은 데 고산지대 여행 가시다 보면 저 한 번 갔다가 고산병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돈 들여서 시간대 저기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할 것을 후회했을 정도로, 물론 풍광은 후회가 잊혀질 만큼 굉장히 멋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21%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우리 인류는 여기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진화가 되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체온은 딱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 내 산도는 pH 7.49, 평균 내부 압력과 구성 원소 이런 것들은 다 지구상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질, 지구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최적화돼서 진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우주 공간이라는 건, 특히 달만 해도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달은 그나마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환경, 즉 태양계에서의 거리는 거의 똑같잖아요. 태양에서의 거리는 가장 비슷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의 조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공기도 없죠. 기압도 굉장히 낮죠. 중력도 낮죠. 그리고 이 온도도 완전히 달라서 생물학적 몸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기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굉장히 힘든 곳이고, 갖다 놓으면 몇 초를 못 건디고 죽을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는 얘기는 안 했지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주로 출근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만화책이라서 꽤 재밌습니다. 오늘 우주로 출근합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직업이 우주로 출근하려고 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우주비행사입니다. 이 우주비행사가 자신의 일상에서 책을 내셨는데 이 우주비행사의 일상을 한 번쯤 들여다보시면 하나도 재미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너무 절박하고 처절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즉 우주 비행사로서 일단 가장 큰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우주로 갈 수 있을지 몰라서 몇 년을 대기를 하고 그 몇 년 동안 모든 생활은 언제 갈지도 모르는 우주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갔다 오면 온갖 사람들이 자기한테 달라붙습니다. 피 뽑아가고 뭐 특징 뭐 어디 체크하고 하면서 온갖 사람이 달라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우주에 나가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은 왜 나가고 싶으세요? 만약 우주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왜 나가고 싶으세요? 혹시 가고 싶으세요? 네, 근데 왜 나가고 싶으세요? 네.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구에서도 미지의 세계 되게 많거든요. 거기 대부분 안 가세요. 안 가세요. 근데 우주는 가고 싶어 하세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 같은 우주비행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근데 그 사람은 딱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모르모타라고 얘기를 해요. 즉 미지의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은 철저하게 모르모트로서 미지의 세계에 가서 최초로 몸으로 느끼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모르는 곳에 나가긴 하지만 실제로 예측을 하고 가더라도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우주 다큐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지 알아요. 최초의 우주 비행사 한 명은요, 땀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주 비행사의 비행복은 통풍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초기에는요, 이게 외부가 위험하니까 통풍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밀봉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사람의 몸에서 체온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의 몸은 36.5도짜리 사실 난로거든요. 여기서 계속 열이 나는데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시간의 우주 유영을 하는 동안에 땀을 거의 몇 리터를 흘려요, 땀을.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몸무게가 몇 킬로가 줄었고 실제로 체내 수분량이 너무 줄어서 거의 사망 직전, 빈사 상태 진짜까지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개발한 게 뭐냐면은 우주선에다가 열순환 장치를 달아서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굉장히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추운 데서 사람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 내부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진행했다가는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우리 지금도 왜 그 화성에다가 패스파인더 보내고 오퍼튜니티 보내고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걔네들 그쪽에서 전해오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굳이 화성에 가고 싶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아무리 내가 그 인공적인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전 세계 어디 있는 공연을 다 보고 싶어 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돈 들여 시간 들여 콘서트 가시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내가 보고 싶거든요. 내 눈으로. 또 모든 것 그 영화라는 게 사실 영화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도 오히려 직접 체험을 하고 가서 보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우리는 생물학적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물학적 몸이 가지는 그 감각을 직접 느껴야지만 하는 그 본능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그 자체로 가지고 외국에 나가고 싶어하고 우주에 나가고 싶어하고 달에 가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환경이 절대로 인간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을 해결해야 돼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우리를 대리자를 보내는 거예요.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로봇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로봇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한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문제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안 먹어도 되죠. 그렇죠? 걔들은 먹지 않아도 되죠. 배설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동력원만 있으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굳이 우리 몸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이 혹독한 우주에 굳이 이 몸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살아남아야 된다. 버텨야지만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갔는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거. 넌센스예요, 그냥.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숨 쉬고 먹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저희 아이인데요. 저희 아이니까 저한테 초상권 치위 같은 거 뭐라고 안 하겠죠? 미성년자니까 제가 권리가 있거든요. 봐요. 자면서 먹고 숨 쉬는 거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다 돼요.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다 되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우주에 가면 사실 우주가 아니라 지구 상공에서만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우주 식량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주의 식량들은 뭐 진공 상태로 포장이 된다든가 방사선 조사를 해갖고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든가 가급적 가벼워야 되니까 수분을 최대한 줄인다든가
그리고 가루가 날리거나 액체가 날리면 안 되니까 다 팩에다가 포장을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우주에서는 저런 것들이 다 떠돌아다니니까 모든 것들이 자석 아니면 벨크로 다 붙여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데, 요거의 문제는 뭐냐,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자꾸 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건요 지구에서 가져간 거죠. 근데 이것도 ISS 수준으로 지구 상공에 400km 정도 되니까 수시로 이걸 보충을 할 수 있지만, 달까지만 가더라도 사실은 한 번 가져갔는데 아 모자란다 다시 가져와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 자급자족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직접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저런 것처럼 그 가장 단위 면적당 최대한의 생산량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보통 조류를 생각하고 있어요. 물속에서 키우는, 물속에서 자라는 바다 조류들을 생각하고,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흙이 필요 없죠. 물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류를 키운다든가 혹은 배양육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영화에서 보여준 게 뭐 잘 알고 계시지만 마션에 나오는 화성에서 감자 키워 먹기라든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실제 미세 조류를 가지고 이게 스피루리라라고 하는 녹색 조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영양환을 만들어서 단백질 공급과 미네랄 공급을 할 수 있는 영양환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고기를 그냥 배양육은 이제 뻑뻑해서 맛이 없으니까 지방질과 근육과 그다음에 그것도 적당히 섞어서 고기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푸드 프린터를 이용해서 쓴다든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릴 세 가지는 이거예요. 혹시 마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가장 유명한데, 마션의 작가인 앤디 위어가 3부작을 냈어요. 첫 번째가 아르테미스, 두 번째가 마션, 세 번째가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건데, 이분이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책인 아르테미스에서는 달을 다룹니다. 달 세계의 기지가 건설이 되고 우리가 달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여기서는요 달에서 태어나서 달에서 성장한 달 세대들이 나와요. 이 친구들은 달이 너무 익숙해서 지구에 오면 오히려 중력이 6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달에서 먹는 음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조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고증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작가인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단위 면적당 최대한의 그 효율성을 가지는 것들을 생산해서 먹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를 키워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맛은 없다. 맛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즉 여기서도 사실 그 부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눠져서, 부유하지 못한 계층들은 이렇게 맛없는 것들을 먹게 되고, 부유한 계층은 지구에서 직접 공수해 오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션으로 가게 되면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공급받는 게 이제 불가능해져요. 그 초기에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화성의 토양을 개간을 해서 여기서 감자를 키우는 걸로 나옵니다. 왜 하필 감자였을까? 또 이제 되게 고민이 들었었는데, 사실 감자가 가장 좋은 구황식물이더라고요. 실제로 감자는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외부의 그 날씨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텃밭 키우시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얘가 수확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보통 벼나 이런 다른 곡물에 비해서 감자는 보통 석 달 정도만 키우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 상태로 이제 이게 캘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그 밀이나 쌀이나 이런 게 주시기 한데, 얘네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걷어서 그냥 못 먹거든요. 일단 말려서 껍질을 하나하나 다 부셔야 돼요. 벗겨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밀은 갈아야 됩니다. 가루까지 내야 되는데 감자는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요, 우주에서는 또 스스로 식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래도 자연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단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땅이라는 화성의 땅, 화성의 대지라는 이 자연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지구의 인류가 오랫동안 해왔던 농경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쯤에 가면은 아예 태양계를 벗어나서 갑니다.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주선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외계인을 만나게 되고 그 외계인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외계인 행성까지 간 건 좋았는데 그 외계인의 행성이 있는 것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외계인의 행성이 중금속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거기서 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몸에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태양계를 지나서 가는 여행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그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가져갔지만 그걸 평생 동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이 생각한 바는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행성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으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걸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과학자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네, 이걸 생각하는데 이게 호러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본인의 피부를 떼어서 그걸 배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을 띄울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선을 보낼 만큼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문명이 배양육적도 못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배양을 만들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제살버거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제살버거를 먹고 이제 그 제살버거로 충분히 단백질과 그 열량과 이제 지방 보충이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이거는 이제 구조 분석해서 합성합니다. 그 정도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먹으면 되고 먹은 다음에 이게 어떻게 소화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지구 밖의 환경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일단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도 힘들지만 과연 이것들이 내 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월면토를 복제해서 그 인공 월면토를 만들어서 거기서 씨앗을 심어서 식물이 발화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물이 발화는 돼요. 자라기는 해요. 근데 자라는 성장 속도도 늦고 상당히 작게 자라고요. 또 월면토에는 워낙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거 먹었다가 중독에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트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면에서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굳이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월면토에서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산물을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오히려 월면토에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최근에는 스마트팜이라 그래가지고 도시형 농장들 있잖아요. 수직 농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개의 경우 흙을 사용하지 않고 그 수경 재배를 하거든요. 수경 재배를 이용해서 즉 달에서 충분한 물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물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수직 농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이런 식으로 지을 수는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멀리 가게 됐을 때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집에서 가져갈 수는 없고 그다음에 소를 싣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배양육을 만들게 되고 그 배양육을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배양육이 주로 이제 소고기 가지고 하는데 소고기나 닭고기를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이게 돼지고기 안 먹는 문화가 꽤 많아요. 이게 우주에 갔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신념에 따라서 나는 이걸 안 먹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배양육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에도 쇠고기와 닭고기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돼지고기는 많이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이유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다만 닭고기는 전 세계 어떤 문화에서도 거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단지 과학적인 것만 또는 효율적인 것만 접속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또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통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도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접근할 때 남한테 그것을 적용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그 효율적인 것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먹었으니까 이 생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먹으면 배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우주에서는 이거 되게 유명하죠. 우주에서는 우주복을 입고 어떻게 화장실에 갈 것이냐 이거 되게 유명해서 심지어 이거 되게 인기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우주비행사 직접 나와서 어떻게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진공 흡입권 같은 게 있는데 다만 요 끝에 이제 요 관 있잖아요. 요걸 이제 이것만은 각자 개인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공용으로 쓰기 좀 그러니까 이 관 자체는 다 공용인데 이거는 좀 공용으로 쓰기가 좀 뭐해서 요거는 개인께 있다고 이제 설명하시는 게 나오고 그리고 나사에서 스페이스 푹 챌린지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주복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다.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가장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챌린지를 한 적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는 뭐냐면요. 지구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구는요. 굉장히 닫힌 개이고요. 그 닫힌 개에서 모든 게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런 식으로 가장 순환을 하고 탄소도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순환을 하고 질소도 전 지구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순환을 합니다. 이 순환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막히면 문제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해지고 기상이변이 심해지는 건 탄소의 이 탄소 사이클이 조금 어디선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나이 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지구상의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다 라 나오는데 요즘에는 0.04%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증가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조금의 변화가 이 커다란 기상이변을 일으킬 정도였고 마찬가지로 왜 지구의 인류의 숫자가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세기 이전까지 인류의 수는 10억 이상을 못 넘었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음식이 없었는데 질소 비료가 나오면서 이 질소 순환에 새로운 고리가 생기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인구는 또 그만큼 폭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구에서는 자연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주선 안에서는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특히나 이제 물이든 탄소든 질소든 그 어떤 물질도 그 안에서 순환하지 않고 버려지게 되면 점점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고갈되고 우주선의 문제는 고갈되면 보충할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같은 것들 완전히 다 재생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생산하는 건 이 효율적인 시스템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명훈 작가가 천상의 작은 순환이라는 소설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보통 알아요, 일상적으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면 그게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고 그게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돌다가 다시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이게 순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바로 나간 게 다시 들어온다는 개념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우주선 안에서 이 순환을 하게 되면 거의 일주일 단위, 며칠 단위 다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배설을 한 게 일주일 있으면 다시 내 입으로 들어와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가 되겠지만 그걸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게 내 것만이 아니잖아요. 여기 옆에 이 사람들 거다, 이 사람들 거. 이 사람들께 내 입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의 작은 순환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은 근미래인데 거기서는 근미래이기 때문에 우주선들이라든지 우주 기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의 가장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1000명 이상 사는 큰 기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00명 이상쯤 되면 내입으로 들어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충분히 깨끗해서 들어왔다고 믿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10명, 100명 사는 곳에서 며칠 만에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학적으로 보면 깨끗한 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느낌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사람들은 이런 관념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의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이런 시도들을 안 해본 것도 아니거든요. 바이오스피어 2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애리조나에서요. 지구의 생태계를 모방해서 인공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건물들을 짓고요. 이 안에다가 사람들의 그 지구상의 곳곳의 환경을 재현을 합니다. 즉 열대 우림도 넣고 뭐 사바나 지역도 넣고 사막 지역도 넣고 바다도 넣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이 물과 그다음에 원소들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여기 살아갈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갈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2년 동안이 밖으로 못 나와요. 2년 동안 이 안에 살아야 되고요. 2년 후에 교대를 하면서 최대 100년까지 이거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실험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이거 딱 1차 때 끝나고 1차까지는 성공했어 어쨌든. 그러다가 2차 때 10개월하고 포기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시스템을 여기에 다 구현했다 생각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절이 안 됐대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왜 조절이 안 될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절이 안 돼서 나름 내부에서 노력을 한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나무를 좀 더 심어보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낮아지면 그걸 다시 생물들이 방출하게 하고 했는데도 이 농도가 너무 변화가 심해져서 심지어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중독이 되거나 혹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낮아지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거나 있는데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도 안 되게 뭐였냐면요.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썼던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있었대요. 그걸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다시 칠하고 이산화탄소 못 빨게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이 시스템 자체는 자연적으로 구축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만 남기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문제였죠. 사람들이 2년 동안 이 좁은 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벌이 갈라져서 서로 간에 심각하게 적대를 하다가 이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심해져서 2차 탐사대가 10개월 만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지구상에 살아갈 때 너무 자연스럽게 느꼈던 것들이 우주에 가면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거죠. 저는 우주에 갔을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주가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지독할 정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좋아했었는데 천문학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했는데 솔직히 천문학은 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이게 단위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하면 몇십억 년, 뭐 하면 뭐 몇십억 광년 막 이러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에 나가게 되면 일단 인간의 삶이 너무 짧아요. 기껏해야 100년이고 그건 최대한을 잡아서인 거지 실제 기능하고 할 수 있는 어린 시절 빼고 노전 시절 빼고 하면 기껏 한 50년, 60년인데 세대를 어쨌든 이어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룬 영화가 하나 있어요.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화성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화성의 대규모 이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화성에서 수십 년은 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우주인들이 한 무리가 떠났는데 이 중에 이제 한 여성 우주인이 떠나가기 전에 이제 그 연인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우주선을 가는 동안 깨달아요. 아이가 생겼다는 걸. 그리고
화성으로 가는 시간이 9개월이 걸렸는데 도착할 때쯤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리고 엄마는 그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우주여행을 과연 견딜 수 있을지, 갓난아이가 우주여행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연구원들이 아이를 키웁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그 공간이 작잖아요. 그 안에서 키우면 되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요 돔 안에서 지내야 되는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냐면은 딱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겪으셨겠지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누가 뭐라고 하면 되게 듣기 싫은 거. 특히 어른들이 얘기하면 너무너무너무 듣기 싫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고 얘가 무슨 일을 그러냐면요. 자기를 키워준 그러니까 엄마와 같은 사람이랑 싸우고 문을 탁 닫고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엄마랑 싸우고 문 탁탁 밖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나오다가 그 화성차를 몰래 훔쳐 타고 질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대에 질주를 한 거죠. 10대에 질주를 하다가 이게 굴렀어요. 잘못 하다가 굴러서 헬멧이 깨집니다. 그리고 얘는 당장 죽을 위기도 돼요. 헬멧이 깨지는 순간 주변에 대기는 얘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고 물론 등에 맨 산소 마스크에 산소는 들어오니 계속 새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얘는 죽을 위기로 노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영화이기 때문에 그 쫓아온 엄마가 얘를 붙잡아서 다시 붙이고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화난다고 뛰쳐나가면 너는 죽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뛰쳐나가다 문 안 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다시 말해서 우주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우주에 가면 아주 사소한 것들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것도 나 혼자의 목숨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위협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사실 이럴 경우에 아이들을 키우려면요, 정말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뭔가 밥을 먹으면 숟가락은 반드시 붙여놓는다. 이걸 정말 아기 때부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정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을 정도 이걸 다 하거나 밖에 나갈 때는 분명히 뭔가 걸 다 갖춰 입어야 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즉 코미디에서 아마 소재로 쓰기 좋을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는데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이거 다 뭔가 다 기록지 다 쓰고 막 이런 걸로 할 정도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이를 키운다면 과연 아이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보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대략 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 지금 몸으로 깨닫고 있거든요. 여기 따끈따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인류는 자라왔어요. 인류라는 종족은 사춘기가 지나서 성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자신이 이제 이세를 만들 수 있는 때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만의 생활을 만들었고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야지만 그 세대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춘기를 그런 식으로 지나가 되어 왔는데 이걸 우주 환경에서 과연 자연스러운 10대의 반항이라고 놓아줄 수 있을까? 그 아이의 권리라고 놓아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인권과 혹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새로운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또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우주에서 살 것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특히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해서 길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거 성격. 저는 혹시 마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션에 나오는 그분은 너무 긍정적이에요. 뭐 이렇게 떨어져도 나 구하러 올 거야 하면서 그거 끝까지 다 갈라놓고 그거 하루에 딱 하나만 먹잖아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늘 다 먹어버려 죽어버려야 생각할 텐데 끝까지 버텨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절망적인데 긍정적일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뽑는 거더라고요. 왜? 이 상황을 견뎌야 되거든요. 여기서 미치지 않아야 돼요. 저 상황에서 미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지 안 그러면 우주 프로젝트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오늘 우주를 출근합니다에 나오는 그 우주병사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폭발할 수 있는 최대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 최대 스트레스가 어디까지인지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밝은 사람, 가장 긍정적인 사람, 가장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주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러면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지니까. 그럼 여기서 태어나서 대를 이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쓰면 극 2형만 가게 되는 건데, 그쵸? 극 I형은 좀 힘들어요. 극 2형이 가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만 전체적인 있는 세상에서는 또 2형과 I형이 나눠질까? 아니면 그 사람들만 계속 나타나게 될까?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이제 하와이에서 실제로 스페이스 센터를 만들고 저 안에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가? 즉 좁은 환경에서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우주비행사로 선별을 하는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우주에 나가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우주에 나가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우주에 나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실제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쓴 글을 모은 책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우리 이 넓은 공간에 우리밖에 없으면 이거 너무 공간 낭비다. 칼세건이 얘기했다는데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쓴 과학자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날 확률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확률이라서 우리가 유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 여러 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우주인에 익숙하세요? 사실 저한테 제일 익숙한 건 이건데, ET인데 이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우주인들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는 우주인을 반드시 유기체로 생각해요. 탄소 기반 생명체, 스스로 분식할 수 있는. 근데 이 책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 19세기였는데요. 19세기에서 실제로 과학자들 사이의 모임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태양계 다른 행성에 당연히 외계인이 살 거다. 그래서 외계인과 처음 접촉한 사람에게 10만 프랑의 상금을 주겠다라는 걸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성인 예외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화성인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화성인 만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이거 말고 금성인이나 목성인이나 토성인을 만나야 돈을 주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19세기에는 우주 생명체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19세기, 20세기 지나면서 아니다. 거기 도저히 살 곳이 못 된다 생각이 나오게 되면서 잠깐 포기했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세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찾고는 있잖아요. 근데 많은 과학들이 내린 결론은 우주 어딘가에 생명이 있을 것 같긴 하다. 생명체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너무 멀고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확률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어딘가 한번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 존재들은 현재는 유기적이거나 생물학적 존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기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 생물학적 조상이 살았던 행성에만 머무르진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랑 똑같거든요. 우리도 유기체이고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화성에 보낸 건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로봇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탐사 로봇들을 먼저 보냈을 거고. 왜냐하면 유기체가 가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발달을 하게 되면 유기체가 직접 가는 건 아마 특별한 이벤트가 될 거고, 이런 그 비유기체, 인공생명체들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고 우주 간의 그 활동이 왕성하고 우리에게 정도까지 포착이 될 정도로 활발하게 문명을 가진 존재들은 이제는 비유기체가 아닐까. 혹은 그리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생긴 것을 벗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세트 과학도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신호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죠. 하지만 과학자는 얘기하죠. 못 찾았다고 부재의 증명은 아니다. 언젠가 찾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간단히 우리가 우주에서 아직 살지도 못하면서 왜 우주를 걱정하고 우주에서 살 일을 왜 생각하고 있을까? 인류라는 건 한 번쯤 우주를 누구나 동경을 하고 내 몸으로
느끼고 싶은 열망, 본능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존하는 상태로 나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어쩌면 우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우주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주 시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다양해질 것 같아서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Q&A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일단 먼저 오늘 특강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부터 먼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원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사전 질문도 되게 다양한 그 질문들이 왔었어요. 그 중에서도 약간 제가 마음이 아팠었던 질문 중 하나가, 제 전공이 중어중문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뉴스페이스 시대의 필요 역량 사이의 접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질문해 준 게 있어요. 박상준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주 개발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로켓 발사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두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위성 같은 이런 우주 탑재체를 대신 우주 궤도로 올려주는 일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하고의 교류가 있는 반면에 중국은 전부 다 100% 자기네 나라의 위성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우주 로켓을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주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뭐 최근에 중국의 우주 굴기 뭐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우주 개발 내지는 미래의 우주 산업과 관련된 수요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중국어를 전공으로 하시게 되면 우주와의 접점이 그것만으로도 생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시거나 부전공하시는 것 같은데, 컴퓨터공학은 우주 개발에 있어서 세부 전공이 세부 전문 분야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또 갖춰야 될 소양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분이 굉장히 중문학과 컴퓨터공학 두 가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 굉장히 어쩌면 진로를 찾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에 오셨던 그 이지원 박사님 책 우주에서 기다리는 얘기 나오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모든 우주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중국 우주인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주는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협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인들은 반드시 러시아를 배워보고 러시아인들은 반드시 영어를 배워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두 개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고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오직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대요. 중국어로 소통하면 된대요. 그래서 전 세계 우주인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중국 우주인이다.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중국의 의사가 굉장히 커졌다고 하죠. 그렇죠.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영화 중에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보면 그 우주에서 조난당한 여주인공이 지구로 귀환을 할 때 중국 우주정거장을 이렇게 잠깐 이제 올라타서 그거 아마 그 캡슐로 이제 지구에 귀환하는데, 거기 보면 조작 그 방에 모든 게 다 중국어로만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내가 모르겠다 하고 뭘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다행히 맞는 거를 건드려가지고 유사에 귀환한다 그랬던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중국어를 공부해 두시면 분명히 우주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나이스한 것 같네요, 그죠? 중어중문의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신 어떤 분 축하드립니다.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죠? 네,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우주에서 살아가다라는
그 주제로 했다 보니까 달과 화성 중에 어디가 더 살기가 적합한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화성에만 가면 될 텐데 왜 달까지 가려고 하는 건가요? 달은 지구에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인류가 달을 점령하게 되면 달과 지구 둘 다 망할까 봐 걱정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달에 갔다 온 게 1969년에 처음 갔다 왔죠.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어서 그게 딱 12년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이유가 뭘까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특별히 또 갈 이유가 없었고 그때 지금까지 사람이 현재의 사회를 지배하는 그 이런 자본주의거든요. 돈이 돼야 하는 건데 돈이 돼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화성보다는 달이 훨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화성 너무 무거워요. 지금 기술로 가는데도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다른 3일이면 우주선을 3일 운영하는 비용하고 9개월 운영하는 비용은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훨씬 더 이쪽이 더 가깝고 만약 가게 된다면 화성이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화성이 된 이유는 이런 모습 때문인 것 같은데 하루 이걸 공부 만들어놔서 근데 뭔가 희망을 가지면 좋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지금 극지방들 솔직히 지구에 비슷한 거예요. 극지방이거든요. 극지방 그 어떤 나라의 땅도 아닌데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다고 전 세계에서 가서 기지 세워놓고 거기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를 누가 점령해서 다른 데를 공격했다든가 혹은 뭐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부분은 사실 수십 년 동안 거의 없어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찰을 떠오르면 우주로 나가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널 죽이겠다는 순간 둘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자고 하는 게 가장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공존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계속 주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좀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더라도 그 무기가 있어요. 뭔가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쇄할 만한 뭔가 다른 커다란 이익이 없으면 그게 국민들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현실적인 걸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 박상준 대표님 어떤 생각을? 네, 이제 이은우 선생님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달에 가는 것보다는 화성에 가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화성에 가는 게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는 거를 제외하고 이제 갖다 치고라고 했을 때는 달보다는 화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화성보다는 달이 훨씬 더 지구 중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화성도 지구에 비하면 저중력이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저중력이지만 달보다는 그래도 중력이 좀 높기 때문에 화성이 그래도 적응하는데 달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 생각인 게 달은요 해면을 때문에 정말로 끔찍하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화성은요 가시면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 적응 살아야 되거든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마션이 기적이었던 건가 봐요, 그죠? 돌아 올려도 한 2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화성은 지구처럼 밤낮이 있다는 거 밝은 지구 그 화성에서 찍은 사진들 여러분들도 좀 보셨겠지만 지구처럼 이렇게 뭐 해도 뜨고 뭔가 이렇게 밝은 대기의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런 풍경만 놓고 보면 지구하고 비슷한 풍경인 거는 사실 것 같아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뭐 상대적으로 달보다는 화성이 적응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게 진로나 직업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었었다 보니까 되게 원초적이지만 저도 궁금했었던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주 관련해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싶긴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거기에 예시이신 분도 한번 여기 앉아 계세요. 조남석 대표님도 여기 와서 같이 앉아 계신데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주면 좋을까요?
같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약간 원론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공학과나 천문학과를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쭉 강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에서도 건축가가 필요하고 우주에서도 산업공학자 필요하고 우주에도 화학자, 그다음에 그 119 구조대원, 그다음에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보건환경 전문가, 심지어 그 영양사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세부적인 그 학문 분야 내지는 대학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전공 분야를 공부하신 다음에 플러스 이것이 우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하신 세부 전공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다 우주하고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꼭 천문학과나 우주항공공학과, 우주과학과 이런 것을 전공을 해야 된다라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여기까지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 되게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계속 필기하고 계신 학생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연결돼서 혹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신 거 있으세요? 현장에서도 바로 질문해 주셔도 되시거든요. 네. 여기 앞에 있으신 분. 저 강연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도 뭔가 아직은 너무 부품인 것 같긴 하지만 우주 비행사라는 그 꿈을 실제로 갖고 있기도 한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믿으시고 약간 그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기도 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저희 나라에서 예전에 그 이소영 박사님 같은 우주인을 뽑을 때처럼 그냥 독자적인 우주 비행사에 관해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이라든지 우주 개발 산업이 약간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 향후 몇 년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대표님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한번 박효진 대표님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좀 건조한 대답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적인 우주 개발 및 우주 개발 관련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세세한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런 것 관련된 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사실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좀 100% 보장이 되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우주개발 종합계획도 좀 연도가 수정이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이랬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그 누리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도 성공적으로 개발되었고 달 타석 탐사선도 보냈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인도 양성을 하고 유인 우주 탑승 캡슐 탑재체 이런 것들도 차차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하기로는 종합 개발 계획 같은 것은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지금 현 정권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4년 동안에 그 정도의 세부적인 플랜은 어떤 식으로든 아마 내놓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기다려보면 우리나라 우주인 선발을 포함한 모든 우주 개발 계획에 약간은 세부적인 청사진이나 로드맵 같은 것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이분한테 얘기해 드릴 때는 사실 아까 사람들이 처음에 우주 스페이스가 스페이스 얘기했잖아요. 사실 기존에 이수영 박사님 말씀하셨던 작품 방식 우주 스페이스였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 경력이 10위권 내에 들어가고 어디 누구도 우주인 나오고 우리도 우주인 나오고 심지어 일본에서 나오고 인도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우주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게 창피하니까 사실 그때 그런 실제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주인이 나와야 된다. 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서는 우주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였지 우리가 우주에 가서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나라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다음에도 우리는 항상 우수라는 거는 그 기술이 있고 그때도 갔다 올 때도 우리가 간 게 아니고 러시아를 통한 거기 때문에 외국에 힘을 빌려는 하셨는데 사실 요즘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 약간씩 바뀌고 어쨌든 이쪽으로 성공하고 단으로 갔잖아요. 단으가 올해 말에 아마 달 궤도에 들어가서 사목이. 통신을 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자신감을 생기겠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우리가 3차 발사 이때 처음으로 이제 시력 이성이 처음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그동안은 다 테스트였거든요. 실전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공의 느낌이 쌓이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트렌드에 뒤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하긴 할 건데 그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빨리 다가왔으면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바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말씀해 주셨던 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역시 없죠? 네, 그럼 약간 분위기 있으세요? 한번 말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나운서께서 영광이고요. 질문 앞자리에 사주지만 옛날에 작가님 책을 보면서 생물학적인 것도 아마 우주를 고민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처음에 로켓을 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주인들이 달도 가고 우주를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지구에서 넘어가는 미생물들이 달에서 서식해서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다고 하면 어떤 형태일지. 사실 SF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 걔가 세균들이 가서 그 상태를 오염시킨다라는 건데 그건 사실 지구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많았었는데요. 일단 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데도 똑똑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갔을 수가 없고 일단 우주선에 올라갈 때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보더라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물이라는 게 어쨌든 진화하는 존재니까 가서 적응해서 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진화의 과정은 아시겠지만 38억 년 전에 나세포 생물 해결해서 그게 다세포 생물 해결하는데 수십억 년 걸렸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할까? 이거는 조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보고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게 나갈 때 생태계를 먼저 형성해 놓고 들어가면 훨씬 더 인류는 적응하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미생물들이 그 앞다는 일을 해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적응해서 살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년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세월을 두고 차근차근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와 좀 이어가지고 아까 해주셨을 때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주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좀 없으셔서. 이게 이제 네. 아까 잠깐 중간에 설명했었는데 월면토 그걸 봤거든요. 월면토에서 식물을 키웠다. 월면토를 어떻게 할까 봤더니 월면토에 대한 분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몇 프로, 스테이크인 몇 프로 하고서는 철이 많이 들어있다든가 철이 13%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각 나라에서 미국하고 캐나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각 나라에서 어떤 나라 미국은 주로 화산재, 우리나라는 석회암을 가지고 이걸 분쇄를 한 다음에 그 비율에 맞춰서 원면토를 만들어내요. 인공육제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할 건데 이 상태로 원면토를 복제하는 건 좋은데 이걸 키워보면은 안 나올까요? 다음 걸 넘기셔도 돼요. 이건가? 네. 이걸
팀이 커다란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실제로 집을 여기서 이제 나사를 했던 3D 프린터로 집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거기서 뭔가 저 집을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달의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 3D 프린터의 원료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근데 이게 마샤라고 하는 원료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거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커다란 건축물을 지었고 건축물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여기서는 듀얼이 안 돼도 안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샤, 3D 프린팅, 나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오는데 실제로 이 기본 골격은 동그랗게 해서 이제 원형으로 해야지만 이 가장 낭비 없이 지을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틈을 만든 다음에 그 틈에다가 창에다가 이제 문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만드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월면토라든지 혹은 화성을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가지고 가장 적합하게 3D 프린터 잉크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의 배합 비율이라든가 그 당시 그 곳의 환경을 고려해서 부식이 덜 되고 빠르게 마르고 단단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3D 프린터 원료를 배합하는 방법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나사에서 이걸 시도를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또 나올 것 같거든요. 한 번쯤 보시면요.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무슨 말인지 아까 직업과 진로 부분에서 그 건축가, 우주 건축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게 약간 이런 거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 쭉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는데 현재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일단 대표님 강의지만 진행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구공학 전공 중인 학부생인데요. 지난 강의에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기획 스페이스 챌린지 많이 지금 준비 중이실 텐데 박산준 대표님께 질문하기 전에 강의 시간에 팁 같은 것들 이동수단을 제작할 때 팁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얻어갈 수 있을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생각 잘 자전거라고 하니까 진짜 자전거의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팁 좀 전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형태가 가장 유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꼭 자전거 형태만으로 한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전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신발에 직접 신는 무슨 뭐 스키 모양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가 되었던 아니면 다른 어떤 메카니컬한 기기가 되었다면 지난 시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달의 흙들은 입자가 굉장히 곱다는 거 모래보다는 훨씬 더 고운 입자이기 때문에 어떤 메카니컬한 기구이게 되면 거기에 달먼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붙을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떤 고동부나 이런 게 많을수록 달의 먼지가 끼어가지고 이내 작동 불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좀 염두에 두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매진이랄까 그 방진 대책이 같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온도 변화가 심하잖아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는데 어떤 물질들은 더위 그 온도에 따라 균열이 가능하거나 찢어진다거나 내부 압력이 달라져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경우에는 이 온도 기온 변화들이 많이 연대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안정적인 재료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우주복 입고 네. 그 관련된 것도 네. 그리고 이제 우주복을 입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그래도 우주복 중량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 그리고 중량도 중량이지만 우주복을 입고 있으면은 동작이 아주 자유롭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둔감한 동작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면 더욱 좋겠죠. 네, 질문.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동 수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운행을 할 때 본인 이외에는 별다른 다른 사람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저희 이동 수단에는 제동 장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행을 하다가도 혹시 다른 지형 때문에 별다른 안전 수단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예, 제동장치는 기본적으로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께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런 형태가 최적화된 형태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조건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조건에 맞는 베스트 아이디어로서는 나는 이런 걸 낸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또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달 구동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달 환경이 이렇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가능한 걸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장점이 확실하게 있으시다. 우리는 정말 먼지 하나만큼 확실히 찾아낼 수 있다든가 우리는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찾아낼 수 있다든가 혹은 최소한 우리는 최소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달 환경에 어떤 그 포인트를 지정하시고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거기에 최적이다라는 걸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거죠? 그쵸? 네. 아유, 너무 좋아요. 네, 꼭. 팀원에도 혹시 제한이 그건 없으시. 인원수는 없습니다. 몇 명가량 가량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참고를 안 봐가지고 그렇죠? 1등 1,000만 원, 10명이면 100만 원씩. 세제 정가면 80만 원대로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반갑네요. 갑자기 여기 참여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하루하루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이 근데 벌써 7시 2분이에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을 줄 알고 바로 여쭤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벌써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서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까지 하면 좋을까 또 상상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로 우리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갈 거고 오늘 입구에서 나눠드렸었던 책들이 한 권씩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이은희 옆에서 사인회 하실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원을 하면서 오늘 자리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